이제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다가 네. 대학원도 이제 섬유 쪽으로. 예, 섬유 제가 소재라 가지고 네. 그쪽 화학 계통 쪽으로 네. 대학원을 준비하다가 뭐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고시 공부를 생각을 했죠.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뭐 한 2010년, 11년 뭐 그때쯤. 이게 섬유 화학이나 이제 화학 이쪽으로 하시다가 사고고시를 좀 꿈꾸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계기는 없고 네. 이제 뭐 전문직 중에는 그렇죠. 예, 네. 변호사가 이제 최고의 이제 어려운 시험에 한번 도전해보자 네. 그런 생각이고, 그때까지는 사실 뭐 살아가면서 사실 뭐 경찰에 한번 갈 일이 없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특별히 어떤 법조인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 뭐 앞으로 이제 미래를 위해서 한번 사법시험 도전해보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신림동 고시존에서 2016년까지 2010년쯤에 상경을 하셨죠? 예예. 그래서 2016년까지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2016년이 마지막 1차 시험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낙방을 하고 그때 이제 사법시험이 1차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고시생들이 모여서 이 마지막으로 끝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법시험은 계속 존치가 돼야 된다. 운동이 제가 2013년부터 있긴 있었어요. 단체가 고시생 모임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2016년에 1차 시험 치고 거기를 합류를 했죠. 합류를 하고 이제 고시생 단체 대표를 맡고. SBS 인터뷰도 예.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투쟁을 했고, 그때 그 사법시험이라는 게 그 어떤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죠. 예. 그러다가 이제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운동을 하다가 2017년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 초대 교육부 장관이 그 김상곤 라는 분이 이제 지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수능 절대평가를 들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수능 절대평가가 사실상 수능을 무력화시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1등급까지 5등급을 나눴을 때 1등급이 뭐 수만 명이 몰리면 그걸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수능 말고 다른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본고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선발하게 되면 그게 이제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불공정한 제도. 그래서 이제 그 수능을 절대평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운동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그런 정시 확대, 학종 폐지,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이런 운동을 했었죠. 예, 그런 운동을 좀 치열하게 하다가 실제 저희가 대입 정시가 뭐 거의 한 10몇 프로, 많아 20몇 프로까지 떨어졌다가 저희가 치열하게 학부모들이랑 투쟁을 해가지고 40%까지 확대를 실제 시켰습니다. 성과죠. 이게 그때 그 저스티스 활동. 그거 다음이에요. 2019년도에. 근데 그걸 당에서 이제 유심히 보고 그때 저는 정당 소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단체를 이끌고 실제로 정시 확대라는 성과를 내는 걸 보고 당에서 어떤 그 저스티스 리그라는 사실상 그 당내 어떤 기구죠. 그걸 같이 하자. 그렇게 그 이제 제안이 와서 같이 하기도. 그때 이제 정시 확대, 그다음 사법시험 존치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위해서 활동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근데 2019년이었는데 그때 조국 사태가 2019년부터 터졌어요. 맞습니다. 조국 사태 터지면서 제가 법치주의를 위한 법치주의를 위한 국민연대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단체가 많으니까 헷갈려. 맞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죠. 법치주의 바로 행동연대를 결성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국 고발을 시작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불법
또 위선, 뭐, 또 편법, 꼼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발 활동했었죠. 그래서 그때 조국도 고발하고 윤미향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 사람이 윤미향도 고발하고 또 특히나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굉장히 그 반헌법적이고 집권 남용이 위법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고발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때는 2019년도에 대리운전 할 때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밤에 대리운전하고 새벽에 고발장 써서 낮에 그 고발장 접수하는 뭐 그런 활동들을 계속 했었었죠. 그렇게 하다가 2022년도에 이게 제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근근히 이제 그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다가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지방 의원이 되면 그래서 이 활동을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생계도 해결될까 고민하다가 지방 의원이 되면 뭐 시의원이 구의원, 지방 의원이 되면 월급이 일단 고정적으로 기록 나오고 또 보통 뭐 의원들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그 자유롭게 사회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 의원에 도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공천을 신청해서 공천을 받아서 2012년 6월에 2022년도 6월에 그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죠. 아무래도 사실 뭐 이런 내용을 봤었는데 저희들이 편한 얘기로 사실 이 서울시의원 공천 비례를 받는 게 사실 특히 또 지역 출신으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렇게 비례 공천을 좀 받게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내용 빼고 이렇게 사실 당에서 이렇게 저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기 쉽지 않은 구조예요. 맞습니다. 현대 정당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 당 국민의힘 저희 당 최초지 않을까 싶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고 그리고 뭐 스펙도 뛰어나지 않고 근데 단지 어떤 불의와 맞서 싸우고 또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그런 시민단체 활동을 인정을 해서 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았나. 근데 기존에 시민단체가 많았지만 제가 이제 시민단체 출신으로 생으로 시민단체 출신으로 공천받는 건 처음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 보통은 뭐 변호사 타이틀 달고 시민단체 하다가 가거나 이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시민단체 활동 하나로 공천을 받는 게 최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래도 사실 그 2019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고발 이력들이 되게 화려하셨는데 현재까지 조금 뭐 고발한 건수나 뭐 어떤 좀 유명한 결과를 보통 좀 있을까요? 있죠. 이제 조국도 이제 처벌받았고요. 어떤 혐의로 고발하셨습니까? 그때 워낙 혐의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 이게 뭐한 오래전이라 가지고 맞죠. 조국이 뭐 찾아봐야 되는데 조국이 그때 그때 정경심 교수도 그때 고발했었는데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아무튼 뭐 저기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그 행동연대가 고발해서 좀 다른 뭔가 위헌이야. 예를 들어서 기억에 남는 게 그 유시민 씨가 그때 뭐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거기 사실 말해가지고 그게 이제 최종 대법원 판결로 벌금 한 500만 원 받았어요. 받고 그 최강욱 채널A 사건. 최강욱 그분도 제가 고발을 해가지고 검사장도 고발해서 거기도 벌금을 1,000만 원인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동재 선배랑 같이 거기 받았을 거예요. 받았고 제가 이제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나쁜 놈들이 처벌받는 거는 맞지만 싹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누군가는 처벌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기억을 찾아봐야 되는데 뭐 윤근영도 있었고 아무튼 있는데 여러 명 있었어요. 한 지금부터 한 고발한 건수는 최근까지 한
대략 얼마나? 한 800건 될 것 같습니다. 아, 8,900건. 예, 기사는 한 800여 건, 900여 건. 예, 그렇게 구성될 겁니다. 900여 건 하네. 예, 900여 건 하십니다. 제가 세면서 고발을 하지 않았는데 네. 예전에 한번 했을 때 그냥 한 800건 하죠. 800여 건. 800여. 이렇게 좀 고발에 좀 앞장서시게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민주당한테 배운 거고요. 민주당이 고발을 엄청 많이. 그렇죠, 그렇죠. 했어요. 민주당한테 배운 거고 두 번째는 그 좌파들이 불법을 엄청 저질러요. 네, 맞아요. 불법을 저지르고 오리발을 내밀거든요. 네. 자기는 뻔뻔하게 이제 죄가 없는 척 하거든요. 근데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큽니다. 좌파들이 저지르는 불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좌파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국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고발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초창기 고발하실 때 너무 이제 진보 쪽 인사 막 고발하지 않냐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 선배님께서 원래 이제 기득권 정부 여당이 고발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또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사실 진보 인사에 대한 고발이 좀 계속됐고 이제 추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이 이제 정치인까지 되셨는데 좀 그런 좀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황당한 비판이죠. 아, 네. 왜냐하면 당연히 시민단체 활동할 때 집권 세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민사회는 그 어떤 권력자 비판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했지 않습니까? 국회 입당은 왜 그런 거죠? 그때 공천시장할 때 같이 했죠. 2022년 4월인가 했었거든요. 아, 네네. 하면서 내가 공천받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다 보니 이제 아니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소속인데 그렇죠, 유치원에서 그렇죠. 고발할 수는 고발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럼 해당 행위를 바로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때 네. 저희가 시민단체를 안 하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또 이제 민주당 공격이라고 민주당 싸울 수밖에 없었던 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국민의힘 가서 왜 국민의힘을 고발하지 않냐? 이게 황당한 논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 떠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저보고 그 뭐냐 뭐 민주당 인사만 고발하고 왜 국민의힘을 하지 않냐? 그거는 뭐 잘 모르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다른 인터뷰 보니까 어떤 좀 법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됐다고 하셨는데 네. 또 이제 법을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시니까 네. 좀 최근에 어떤 법치주의 이런 것도 어떻게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죠. 네. 이게 이제 법치주의라는 게 네.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이제 권력자의 그런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하죠. 네. 왜냐하면 법에 벗어나면 네. 이제 처벌하도록 헌법과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 헌법과 법률의 존재 이유가 권력자의 어떤 권력 남용, 네. 불법적인 권한 행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부당 행위로부터 검찰이 감시 그다음에 견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보고 보안 수사를 해라. 또 어떤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하고 그런 이제 역할을 그래도 검찰이 했었는데 검찰 해체되면 이 경찰이 대법원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범죄자 왔을 때 너 무죄야 이러면 끝이에요.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거기에 부정부패가 들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받냐? 국민이 피해받죠. 국민이 피해받고 그 다음에 검찰 해체 같은 경우 소송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건도 지연이 되고 예전에는 검찰까지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없어지고 이러는데 이게 사건도 엄청 지연되고 그리고 검찰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경찰의 어떤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보호를 받는데 만약 없어지면 그러면 경찰이 이상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냐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시하려면 결국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네. 일반인 법률 지식이 없어가지고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소송 비용이 엄청 올라가요. 그렇죠. 뭐 그런 피해들이 있는 거죠. 그런 피해들이 있고 그 말고도 지금 이상한 짓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건 어떻게 좀 84조. 그러니까 굉장히 내로남불인 거죠. 왜냐 민주당 사람들이 맨날 현직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된다. 현직 네.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된다.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재판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 틈을 타가지고 아예 그냥 죄를 없애겠다고 이상한 뭐 배임죄 없애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대법관 느닷없이 대법관 증언하겠다. 네. 증언하겠다 그러고 있고 그다음 또 뭐 법원 행정처를 없애겠다 그러고 있고 그다음 판사 뭐 임명도 국회에서 한다 그랬나 요거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뭐 하겠다 그러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국회 추천으로. 죽겠냐 네. 결국 자기 사람들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민주당의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모든 게 이제 자기들이 하는 게 정이고 나머지는 불이다. 맞습니다. 그런 그 이분법적인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이제 재단을 하고 딱 우리 편만 챙기면서 갈라치기 하고 뭐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민주당 세력이 좀 심판을 크게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시민단체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정치 필드에서 좀 뛰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한 4년 정도 이제 된것 같은데. 많이 아쉽죠. 이제 뭔가 좀 밝게 보이는데 이제 많이 아쉽고 저는 이제 아쉽고 그다음 생각보다 지방 의원들이 시민들의 삶에 엄청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지방 의원을 잘 뽑아야 되고 또 저희 당이 당선이 많이 돼야 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접촉하는 건 지방 의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선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선거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아요. 조례 제정도 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가장 그 지방 의원의 큰 권한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저는 지금 크게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마약 근절, 마약 근절, 그다음 북한 인권, 북한 인권 문제, 그다음 저출산, 그다음 저출산 뭐 연결되는 게 다자녀 가구, 예, 그런 것들에 이제 그래서 의료 관광 이런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많이 그래도 아쉽죠. 아니 이제 내년에 또 지방 선거 맞는데 좀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은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출마나 예, 지금 제가 비례니까 네네. 지금 현재로서 고민하고 있고 관내부연 한번 도전할 그런 부분은 한 내년 2월에 결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광역의원은 도전하려면 지역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 내년 2월 되면 입장을 발표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선생님 결혼을 하셨어요? 미혼입니다. 아니 좀 이게 아무래도 대리운전 되게 한때 생기 이용하시고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네. 좀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든가 시도가 좀 있으신가요? 손님이 그때 마포 쪽에서 이제 태운 손님인데 몇 년도 중에? 2019년 아니면 20년 됐어요. 네. 그때 이제 뭐냐 집값 폭등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엄청 비판 받을 때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정치 얘기는 안 해요. 한 그렇죠. 10명 중에 한두 명 할까 말까. 보통 주무시고 손님들이 맞습니다. 뭐 얘기해도 정치 얘기는 거의 한 명, 10명 중에 한 명 할까 말까. 네. 그분이 이제 막 워낙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토가 심할 때 그래서 아 지금 뭐 너무 힘들지 않냐 문재인 정부 공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치는 딴 게 없다. 네. 서민들이 마음 편하게 소주 한잔 마실 수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서민이라는 부분, 또 마음이 편하다는 부분, 소주 한잔 한다는 부분,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저는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말씀이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주고 서민 없고 소외되고 약자들을 우리 제도권이 더 보살피고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마음 편하다는 게 여러 가지겠죠. 그런 걸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가지고 굉장히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가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을 찍은 사람이 찍은 30대였는데 엄청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집을 사지 마라 그래가지고 네. 그 신혼부부인데 고민을 했대요. 네.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샀대요. 네. 왜냐면 자기가 찍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을 사지 마라고 하니까. 네. 그러고 나서 뭐 한 1년 있다가 집값이 3배로 폭등했고 그렇죠. 그때는 연거를 해도 못 사는 맞습니다. 상황이 됐고 만약에 그때 이제 집 사지 마라는 말을 안 듣고 샀다면 3배가 이제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엄청 비판을 하고 그럼 이제는 집을 살 수 없다라는 부분에 절망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손님이 기억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냥 가면 주무세요. 아, 보통 아예 주무시죠? 그냥 지하철 주무시고. 아니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좀 활동 완판을 하셨는데 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발하시면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나 이런 게 좀 많이 사회에 어떤 영향이나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어떤 게? 그 고발 활동하시면서 아. 사회에 좀 긍정적 영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니까. 그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둘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민주당은 금도를 넘어서 불법적인 일을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화나 타협의 선을 넘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고소고발을 계속 하게 된 부분이 있고 그 이면에는 또 어떤 대화와 타협보다는 이제 고소고발이 앞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 모르죠. 그래서 서로 법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또 소통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된다면 굳이 이제 고발하고 이런 필요까지 없을 텐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더 그 민주당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좀 다음 이제 고발을 누군가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사람 있으신가요?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그 정원호 구청장을 이렇게 잘한다고 띄워줬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선거운동이라고 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정원호 구청장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경선에서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극히 이례적이죠. 저는 구청장 칭찬하는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기초관치잖아요. 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수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죠. 네네. 그리고 대통령은 엄중하게 그 정치적 중립 지킬 헌법적 의무가 있거든요. 네. 이 헌법을 위반하는 게고 실정법으로도 선거법을 위반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관위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걸 선관위 판단을 받고 이래야 대통령이 이제 더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거지. 네네. 뭐 그런 차원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발을 한다고 사실 이게 경찰에 그냥 좀
묵혀 있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많죠. 그러면 이제 정치 수사인데 네. 많이 하죠. 아무래도 이 위에 이제 권력자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계속 수사하라고 이제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좀 선배님 전망하시는 이재명 정부의 좀 말로는 어떻습니까? 언론은 좀 비참하죠. 왜 비참하냐면 네.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 노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가장 심각한 게 그 현금 살포예요. 현금 살포.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라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도 상승하고 환율도 오르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세금 풀어가지고 표를 사는 거 누가 못하겠어? 초등학생도 해요. 그냥 1인당 한 100만 원씩 주면 안 찍어주겠어요.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수 정권은 안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 한 표를 위해서 막 풀었단 말이죠. 지금 그 후과를 받고 있다고요. 지금 물가 엄청 올랐잖아요. 물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폭등하고 있어요. 네. 주가도 거품 빠지면 저는 폭락할 날이 올 거라고 봐요. 지금 위험해요. 지금. 그래서 그 후과를 다 받는 거예요.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력은 안 되는 거예요.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 망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 국민들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싫든 좋든 우리 보수 세력이 다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또 운영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저희가 뭐 정권을 뭐 잡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양당제에서 정치 어떤 노선이라든지 구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국힘 지지율 자체도 많이 안 올라있고 뭐 개헌 사과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심각신들이 많은데 이런 좀 당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탄핵을 당하면 그래서 저는 제 페이스북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4일인지 5일인지 탄핵은 곧 이재명 당선이다 그게 있어요. 개헌하고 한 이틀 후나 3일 후에 탄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찾아보면 있습니다. 개헌은 곧 탄핵은 곧 이재명 당선이다라는 페이스북에 빨갛게 써놨어요.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이재명 당선이라는 건 조금만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아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탄핵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저는 그건 이재명 당선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뭐 흠도 많고 정가 오범에다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도 왜 국민들을 뽑아줬느냐? 그만큼 탄핵 계엄이 아니라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민심 위반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탄핵 당한 세력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각인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이 쉽게 금방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격투기를 하다가 뭐 팔다리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되는데 당장 뭐 100m 10초 안에 뛰어보면 안 되잖아요.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탄핵당해서 많이 다쳤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외연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연합장이라는 것도 뭐 당에는 이제 조급함이 있겠지만 당의 일부가 조급함이 있겠지만 그 남은 기간은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중도층도 포섭할 수 있고 외연합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외연합장을 나서지 않냐라고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게 그게 외연합장이 더 치명적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싸움하는 정당에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지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분히 지도부를 믿고 단일 대우로 뭉쳐서 갈 필요가 있다. 그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고
좀 뭐 이렇게 뭐 정치인으로서 또는 뭐 개인으로서 좀 선배님의 꿈이나 목표가 따로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공정사회인 거죠. 시작도 사회운동도 공정한 사회 때문에 있던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2030이 분노하는 이유가 불공정이거든요. 맞습니다. 불공정하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꿈꾸는 사회는 누구든 부모를 잘 만나든 못 만나든 돈이 있든 없든 뭐 가정 환경이 어떻든 본인이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는 사회. 뭐 자기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고 원하는 회사에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뭐 공직자도 될 수 있고 그런 공정한 사회. 출발선이 같은 그런 공정한 사회를 최종적으로 정치하는 목적이죠. 목표죠. 그 2010년에 처음에 신림도 올라오셔서 국정원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오셔서 뭐 꿈꾸셨던 포부도 있으실 거고 뭐 미래도 있으실 텐데 뭐 그때 시각으로 현재 어떤 이재명 정부나 이런 상황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어떤 법치가 무너졌다고 그렇죠. 법치가 법치가 무너지고 또 이제 민주주의도 이제 무너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죠. 보십시오. 뭐 내란 재판보다 검찰 해체다 이건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도 이제 뭐 보면 이제 조일의 대법원장 국회 불러가지고 호통치고 뭐 판사 독박하고 또 너희 뭐 검사들 뭐 징계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법과 원칙,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말 그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고 맞습니다. 결국은 심판할 거라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도 저희가 잘하면 뭐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구에서 혹시 원래 고향이 어느 쪽 동네셨습니까? 저는 태어난 데 선수고 네네. 다시 참여 많이 네 해요. 알죠. 대구에 거기 이제 그 내당동 쪽에 두리봉 그쪽에 좀 이렇게 고등학교 어디 거예요? 청구고등학교 나오고 청구고등학교. 사대부중 나오고 네. 아니 이렇게 좀 지역을 기반을 하고 서울에서 정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기반이 없어서 되게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에 고마운 게 그 돈도 줄도 백도 없는 혼혈 단신으로 시민단체를 했던 저를 이제 공천을 주셔가지고 시의원을 이제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뭐 가끔씩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것도 있으십니까? 저는 항상 대구가 그립죠. 항상 대구가 그립고 그리고 대구가 발전을 이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이 어떤 생각 늘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거든요. 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수 정권에 추구하는 큰 축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맞습니다.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삶을 가장 잘 살게 해줄 수가 있는 체제와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정신으로 하는 당이 또 국민이니까 대구 사람들은 미워하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구 사람들이 왜 한쪽 당을 찍냐고 이제 비판도 받지만 그래도 어쩌겠노 하시는 그 어떤 애국심과 충성심을 저는 잘 알고 있고 한 가지가 발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대구가 진짜 없어요. 되게 없고 거기 가보면 뭐 휴대폰 가게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빼시고 미안하죠. 아무튼 먹고 살 거리가 없어가지고 맞아. 너무 안타깝고